그러면 지금부터 베네수엘라 위기의 진실 3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부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과 이러한 석유를 비롯한 천연 자원을 노리면서 미국이 어떠한 경제 제재와 봉쇄를 가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그러한 경제 봉쇄의 결과 베네수엘라 경제와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에 어떠한 피해를 끼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 봉쇄가 베네수엘라의 외자 조달 또는 외화 조달에 커다란 손실을 끼쳤는데 어떤 손실을 끼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제수지 통계는 두 가지 매우 특이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2008년과 2012년 사이에 이때까지는 아직 경제 봉쇄나 제재가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인데요. 이 사이에 베네수엘라의 공공부문은 투자 및 대부의 형태로 950억 달러 상당의 순 자금 유입을 받았습니다. 영어로 네트라고 하죠. 들어오고 나온 것을 다 상쇄하고 계산한 겁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 공공부문이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매년 평균 192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마두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3년 이후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이 폐쇄됐습니다. 2013년 당시로 말하면 내부로부터든 외부로부터든 일체의 경제적 충격이 없었고 국내적인 위기도 없고 국제 유가 폭락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폐쇄가 일어났습니다. 둘째는 2013년과 2017년 5년 사이에 베네수엘라 공공부문은 외화 수입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170억 달러 상당의 외화를 순 지불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외화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외화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평균하면 매년 33억 달러의 외화를 유출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경제 봉쇄로 인해서 더 이상 들여오지 못하는 외화의 매년 평균한 값이 192억 달러가 되고요. 거기에 매년 베네수엘라가 이제는 들여오지 못하고 오히려 바깥으로 지불해야 됐던 외화의 매년 평균값이 약 33억 달러가 되는데요. 이 둘을 합치면 베네수엘라는 매년 225억 달러의 외화를 잃어버린 셈이 됩니다. 고의적인 국제적 금융 고립화 전략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반면에 이 시기에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다른 나라들은 모두 대외 차입을 늘렸습니다. 그렇죠. 신흥국들이 대외 차입이 플러스인 것이 정상이지 마이너스인 것이 정상일 수는 없습니다. 이 지역의 나머지 정부들은 예외 없이 농산물, 광산물 같은 1차 산품 시장 환경 악화로 인해서 재정 수입이 하락하게 됐는데요. 이런 재정 수입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서 많은 대외 차입을 들여왔던 것입니다. 외화 결핍이 그러면 민중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민중의 삶의 조건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화 결핍은 이 나라의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는 생산과 고용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생산에 대해 미친 악영향을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국제수지, 그 가운데도 자본수지와 총생산 사이를 연관짓는 여러 개의 반사실적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그래도 꼼꼼히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사실적이라는 것은 사실에 반한다는 것인데요. 달리 말하면 가상적인 겁니다. 가상적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요. 그 중에서 3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가상적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미국이 경제 봉쇄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대외 차입이 2008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들어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비슷한 규모로 계속 들어왔다면 베네수엘라 경제가 어떻게 되었을지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모의 실험이라고 하죠. 시뮬레이션이란 말은 많이 쓰니까요. 이 시뮬레이션 작업을 위해서 우리는 거시 경제적 일관성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더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경제 전문 용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거시 경제의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변수가 국제수지에서 또는 자본수지에서 변동이 일어났을 때 여타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오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대외 부분, 국제수지 부분과 실물 부분, 생산 부분을 잇는 거시경제적 일관성 모델을 사용하면 국제금융과 대차입의 중단이 재화와 서비스의 총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수치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여러 개 가운데 3개를 선정했는데요. 시나리오 1은 만약 2008년과 2012년 사이에 행해졌던 소비와 생산의 패턴을 그 이후에도 2013년과 2017년 사이에도 똑같이 유지하면서, 그리고 외자가 들어오는 것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매년 220억 달러가 들어와서 그 돈으로 수입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추정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2는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소비와 생산의 패턴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 전 5년과 거의 변한 바가 없으면서 대신에 외자 또는 외화의 도입에 있어서 매년 220억 달러가 아니라 150억 달러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추정하는 것입니다. 150억 달러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2008년과 2012년 사이를 살펴보니까 2011년에는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 많은 외화와 외자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적인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 내해의 경우를 가지고 계산하니까 약 150억 달러가 나왔다는 것이죠. 시나리오 3은요, 매년 220억 달러의 외자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종래와 같은 생산, 소비 패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석유 생산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석유 생산의 증가를 위해서 사용되고 그것과 연동이 돼서 결부돼서 또 더 많은 외화가 끌어들여지고 이렇게 해서 2015년과 2016년에 유가 폭락으로 인한 외화 부족을 상쇄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에콰도르가 2015년 유가 폭락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좀 너무 어렵죠. 어려우면 그냥 한번 들은 걸로 하고 넘어가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결과를 살펴보겠는데요. 시뮬레이션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2011년, 2017년간의 국내 총생산을 달러 금액 표시해서 지수로 변환시켰습니다. 2011년의 값을 100으로 해가지고 변환했습니다. 계산해서 보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이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본 결과 다음의 그래프에 그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실제 상태와 가상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 상태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경기적 조건으로 배경으로 하면서 이 시기에 미국의 경제 봉쇄가 가해짐으로 인해서 초래된 실제의 상태입니다. 가상의 상태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한 상태죠. 가상의 상태는 위에서 제시한 3개의 시나리오대로 해외로부터 자금이 도입되었다고 가정한 다음 그 각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만약 경제 봉쇄가 가해지지 않았다면 위에서 제시한 3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어떤 것을 취하든 간에 베네수엘라 경제는 실제의 경제 파국 상태, 실제로 2016년, 17년 오면 파국 상태나 다름이 없죠. 그런 파국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되었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세 시나리오를 실제 있었던 상태와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2013년과 2015년에는 각각 그 전해보다 더 나은 경제 실적을 달성해서 경제가 성장했을 거라는 겁니다. 표에서 보면은 2013년과 2015년에는 그래프가 위로 싹 올라왔죠. 성장했을 거라는 거죠. 둘은 경제 봉쇄가 아직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았던 2013년과 2014년 사이에는 국민 총산이 위에 세 시나리오를 전부 평균해 볼 때 실제로 있었던 것보다 거의 20%가량 높았을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경제 봉쇄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0% 정도는 경제 성장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는 또 이 두 해에 국내 총생산이 실질적으로 거의 저하하지 않았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금이
충분히 들어왔다면 이 시기에 약간의 경제 봉쇄가 일어났다고 해도 경제는 성장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셋째로는요, 경제 금융 봉쇄가 강화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국내 총 생산은 위에 세 시나리오를 평균해 보면은 실제보다 49% 높았을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기의 경제 봉쇄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 능력의 거의 절반을 경제 봉쇄가 무력화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추산을 통해서 우리는 금융 봉쇄가 행해진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 동안을 누적 계산할 때 시나리오 1의 경우에는 1년간 국내 총생산의 1.6배를, 시나리오 2의 경우에는 1년간 국내 총생산의 1.3배를, 시나리오 3의 경우에는 1년간 국내 총생산의 1.1배를 금융 봉쇄로 인해서 잃어버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로 베네수엘라 국민은 시나리오 1의 경우를 따를 경우 지난 5년 동안의 국민 총생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3년 반치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먹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년 반치가 날아간 거죠.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금융상업상의 봉쇄가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에 어느 정도나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또한 추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나리오 1의 경우 경제 봉쇄가 경제 위기의 원인의 60%를 차지하고요. 시나리오 2에서는 43%를 차지하고요. 시나리오 3에서는 30%를 차지합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뺀 나머지 퍼센트는 경제 봉쇄 이외의 요인에게 그 책임이 돌려지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가 폭락이 크게 원인이 되겠고요. 그 말고 베네수엘라가 안고 있는 대외 종속적인 경제 구조의 원인도 있을 것이고요. 경제 관리의 비효율성도 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경제 제재 이외의 요인 가운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봉쇄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악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인데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경제 봉쇄가 무엇보다 먼저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생산 활동의 축소는 고용 수준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산의 급격한 축소가 고용에 가한 충격을 세 시나리오별로 추산해 봤습니다. 이렇게 추산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경제의 고용 생산 탄력성 계수를 채용했습니다. 이 고용 생산 탄력성 계수는 생산량 1%의 변동이 고용량의 몇 프로의 변동으로 되는지를 예측하게 해주는 계수입니다. 그 두 개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를 그냥 고용 탄력성이라고 하던데요. 영어로는 GDP, Elasticity of Employment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얘기죠. 고용과 생산의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요, 고용 탄력성은 고용량분의 고용 변동량, 고용이 100이던 것이 99로 되었다. 그러면 1이 변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1%가 변동했습니다. 그것을 생산 변동량 나누기 생산량. 생산이 얼마나 변했는가? 생산이 100에서 또 98로 변했다 그러면 2%가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생산인 2% 변했는데 고용은 1% 변했다. 이렇게 해서 고용 탄력성이라는 계수가 계산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탄력성 계수를 0.47로 잡아서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탄력성 계수인데요. 이는 총생산의 1%포인트 하락이 대략 총고용의 0.5%포인트 감소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요,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이 연구소가 평소에 관찰한 통상적인 값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 고용 탄력성 계수를 사용하여 베네수엘라가 겪었을 경제 봉쇄로 인한 고용 손실을 추산해 봤는데요. 그 결과 2017년의 경우 아주 가장 안 좋았던 해죠. 2018년은 더 안 좋았겠지만은 그때까지 통계가 다 나오지 않아서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17년의 경우 국내 총생산이 2011년에 비해서 50% 정도는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내 총생산 GDP 손실로 인해서 일자리가 300만 개 이상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의 자그마치 24%에 해당하는 일자리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이 시뮬레이션은 만약 경제 봉쇄 충격이 전혀 없었다고 할 경우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일자리 상실을 누적하면 그 상실의 비율이 시나리오 1에서는 10%, 시나리오 2에서는 13%, 시나리오 3에서는 17%에 불과했을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 봉쇄가 없었다 하더라도 유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생산은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고용도 줄어들었을 것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24%가 아니라 적으면 10%, 아무리 많아도 17%밖에 안 되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용이 이주민에 대해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주민에 관한 이러저러한 문건들을 보면 대체로 사람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서 노동시장 사정이 나빠진 것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뮬레이션은 노동시장 사정의 악화는 대부분 경제위기의 결과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경제위기는 그 대부분이 미국의 경제봉쇄의 결과임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이 나라에 개입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고 있는 이른바 인도주의적 위기는 결국 미국이 강요한 경제봉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부에서부터 2부 그리고 3부의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총괄해서 결론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석유 부문에 고도로 특화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 매우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후과로 인해서 베네수엘라는 외화를 얻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외화를 가지고 수입을 하지 못하면 자신의 생산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도 정상적으로 될 수 없고 고용도 정상적으로 될 수 없겠죠. 그런데 2013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하고 그리고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베네수엘라는 매년 약 220억 달러 가량의 순외화를 잃었습니다. 외화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오히려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기도 하고 했다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 같은 자금의 대외 역류는 석유 생산을 비롯한 생산 하부 구조에 폭탄을 던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죠. 국제적 금융 지원을 받는 대신 역차입을 당한 것은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베네수엘라가 유일합니다. 만약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우호적인 우익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마우리시오 마크리 정부가 집권한 집권 초 3년 동안에 받았던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원받았다면 앞에서 우리가 표에서 봤죠. 그 기간 동안 900 몇십억 달러를 받지 않았습니까? 베네수엘라는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반사실적 시나리오, 가상적 시나리오에 의한 시뮬레이션 작업은 방법론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방법이 완벽하다고 인정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봉쇄가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위기의 원인 가운데 대단히 큰 부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분석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적, 상업적 보이콧, 경제 봉쇄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베네수엘라는 2013년과 2017년 사이에 국내 총생산의 1.6배에서 1.1배 사이를 잃었습니다. 시나리오 1의 경우에 1.6배고요. 시나리오 3의 경우에 1.1배입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0년까지 돈으로 계산해서 누적을 해보면 총 3,500억 달러 에서 2,450억 달러를 잃어버린 것으로 나옵니다. 시나리오 1의 경우에 제일 많이 잃은 걸로 나오죠. 3,500억 달러고 시나리오 3의 경우에 2,450억 달러가 되는데요. 이를 다시 1인당 소득으로 환산하면 그 기간에 시나리오 1의 경우 12,100달러, 시나리오 3의 경우 8,400달러가 됩니다. 국민 1인당 이만큼 소득이 날아간 것이죠. 다음으로 베네수엘라의 대량 이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량 이민은 우리가 주목하고 해결하기를 요구하는 인도주의적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얼굴을 하고 이야기되는 이 이민 드라마에는 인간의 모습 또는 인간적인 모습은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른바 인도주의적 위기는 그 원인의 대부분이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타격이 가해진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거꾸로 미국은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 인도주의적 문제를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역설이죠. 그러면 미국은 왜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인가요? 하나는 베네수엘라의 주권에 대한 열망, 석유 수입에 대한 원천 징수 정책, 남미 국가연합을 통해서 지역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등등으로 해서 이 나라가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지배권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석유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했다는 것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으면 석유에서 나온 이윤을 가지고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이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원천 징수를 확 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버리면 이윤이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외국 자본이 가져가는 부분도 얼마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이른바 퍼주기라는 매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분을 한 것이고요. 남미 국가연합은 남미 12개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이 힘을 가지고 미국의 어떤 지배에 대항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남미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와 같은 하나의 세력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가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신장시키고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 대통령이 앞장서서 추진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몰로주의, 미국을 자기의 뒷마당이니 앞마당이니 자기 나라 한 주처럼 생각하고 지배해왔던 그러한 몰로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적 차원에서의 이유라고 하겠고요.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다자주의를 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중국을 비롯한 여개 나라들이 감히 몰로주의를 묵살하고 이 지역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또는 베네수엘라 위기는 이 지역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유일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여타 여개 나라들, 러시아가 포함되겠죠, 하는 것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겨냥한 일종의 대리 사격이라고 하겠는데요. 이것은 바로 세계적 차원입니다. 지역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의 유일 패권이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가 그러한 세계 패권에 흔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의 자원과 석유를 통제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가 지정학적 또는 정치적 이익과 관련된 거라고 하면 세 번째는 경제적 이익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제하여 유럽과 중국 등 미국의 경쟁자들에게 대항해서 달러 패권을 지키게 될 경우 미국 경제는 큰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으면 잘 알다시피 미국은 마음 놓고 달러를 찍어서 외국의 물건도 사고 또 외국에서는 자기네의 외환 보유고로 달러를 사가지고 또는 미국 국채를 사서 보관하고 이렇게 해서 국제 수지와 재정 수지가 적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자원을 자기들에게 가져오게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소비 수준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베네수엘라를 오페크 회원에서 탈퇴하게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미국 전체가 연료비 절감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싼 자원을 자기 나라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석유를 추출하는 사업을 벌이는 미국 석유 자본들, 석유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도 큰 이유와 동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국적 차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결론 중에 결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쿠데타가 가지고 있는 범죄성은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국제법을 어기고 경제 제재를 하고 군사적 침략을 한 예가 대표적으로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과 그 다음에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우리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은 몇몇 히스토리 채널을 빼고는 텔레비전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쿠데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지난날의 역사를 아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다가올 역사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가올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런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되풀이되지 않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의 선취적인, 선행적인 행동 또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셀락이라는 연구소가
베네수엘라 위기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분석, 연구 보고 자료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매우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도 군데군데 섞여 있었는데요. 함께 나눠보고자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번에는 이 연구소 연구 보고 자료와는 별도로 제가 최근에 베네수엘라 상황과 관련한 가짜 뉴스들, 가짜 정보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